엄마를 체포해주세요. 서울 강남 경찰서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섰다. 회색 울 코트를 입고 한쪽 어깨가 약간 해진 6살쯤 되어 보이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 낡은 고민형을 품에 안고 민원 창구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 소년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검고 깊었으며 공허했다. 응? 뭐라고 했니? 당직 중이던 경찰관 서진우 경위가 다가가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제 엄마를 체포해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다. 서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내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민재예요. 6살이에요. 곧 7살이 돼요. 혼자 왔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6시 45분에 집을 나왔어요.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도시지도는 머릿속에 있어요. 다 외웠거든요. 뒤에 있던 경찰관이 다가와 속삭였다. 서경희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할까요? 그래, 연락하고 소년을 3번 상담실로 데려가. 부드럽게 대하고 내가 맡을게. 서진우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랑 같이 갈래? 좀 이야기하고 아침 식사도 가져다 줄게. 배고프지 않아요. 집을 나오기 전에 마른 빵 한 조각 먹었어요. 충분한 에너지예요. 춥지 않니? 아니요. 엄마가 추위를 잘 견뎌야 한다고 하셨어요. 떨면 약한 사람이래요. 서진우는 한숨을 쉬며 민재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기 그지 없었고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다. 3번 상담실에 앉자 서진우는 서랍에서 얇은 담요를 꺼냈다. 담요 덮을래? 필요 없어요. 알았어. 왜 경찰서에 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 저를 학대하는 죄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경찰이시죠? 나쁜 사람들을 잡으시죠? 맞아.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서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증거가 있니? 민재는 오른쪽 뺨을 가리켰다. 어젯밤에 엄마가 여기를 손으로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피곤해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서진우는 민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무엇을 공부하고 있었니? 영어 고급 화학 원소 주기율표와 원핵세포 구조에 대한 내용이요? 한 저녁에, 아니 2시간 안에 끝내야 했는데 10분이 더 걸렸어요. 엄마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보라색 조끼를 입은 키가 크고 마른 여성이 들어왔다. 머리는 높게 묶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은 아동보호 전문 요원입니다. 함께 들어가도 될까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이하은을 잠시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민재야. 나는 하은이야. 너를 도우려고 왔어. 서경희님과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네. 이하은은 노트에 한 문장씩 기록했다. 서진우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민재 앞에 놓았다. 마시고 싶니? 민재는 잔을 들어 입술을 살짝 적시고는 기계적으로 다시 내려놓았다. 이하은이 물었다. 최근에 엄마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민재는 이하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엄마는 제가 울지 못하게 해요. 울면 엄마는 제가 수치스럽고 바보 같은 쓰레기라고 말해요. 또 뭐가 있을까, 민재야? 제가 틀리게 말하면 엄마는 제가 멍청하다고 해요. 7 곱하기 8이 56인 것을 모르는 건 바보들 뿐이래요. 서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맞은 적이 있니?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쪽 손목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멍이 있었다. 엄마는 나무자를 사용하고 가끔은 작은 가죽 채찍을 써요. 이하은은 몸을 굳혔다. 가죽 채찍이라니? 그건 옷장에 걸려있는 검은색 긴 부드러운 끈이니? 네. 처음 맞은 기억이 나니? 3살 때요.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서진우는 이하은을 향해 돌아서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집을 확인해야겠어. 어디 살지? 강남구 압구정로 8층 801호요. 이하은이 일어섰다. 긴급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즉시 파일을 만들고 아이를 검사받게 해야겠어요. 경찰 쪽은 제가 처리할게요. 서진우는 다시 민재에게 돌아섰다. 엄마가 네가 여기 왔다는 걸 알면 두렵지 않니? 아니요. 알면 제가 다시 올 만큼 살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이하은은 다시 몸을 숙여 조용히 말했다. 잠시 나랑 앉아 있을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이하은 쪽으로 걸어갔다. 이하은이 팔을 벌리자 민재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매우 천천히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춥구나. 민재가 속삭였다. 서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을 돌렸다.
잠시 후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다. 서경희님, 초기 보고입니다. 실종 신고는 없었고 이전 학대 기록도 없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이윤서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꽤 유명한 생활기술 선생님입니다. 이하은이 눈썹을 찌푸렸다. 이름이 익숙하네요. 철의 어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고 내용은 엄격한 훈육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서진우는 이를 악물며 낮게 말했다. 맙소사. 이하은은 민재를 내려다보았다. 내 엄마 이름이 윤서 맞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규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해요. 규율이 없으면 제가 쓰레기가 될 거래요. 조정을 담당하는 김태준이라는 경찰관이 들어왔다.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안에 아파트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태준 씨.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가야겠어. 이하은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우리랑 함께 집에 가볼래? 아니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서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잠깐 보기만 할 거야. 차 안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들어가지 않아도 돼. 네. 태준은 민재를 잠시 바라보았다. 이 애는 6살 같지가 않네요. 서진우가 낮게 말했다. 아이답게 살도록 허락받지 못했어, 태준 씨. 차가 거리를 달리는 동안 민재는 조용히 앉아 이미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간 고민영을 품에 안고 있었다. 고민영에게 이름을 지어줬니? 이하은이 물었다. 아니요. 엄마는 약한 아이들만 장난감과 대화한다고 했어요.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 같아. 아니요. 저는 그냥 더 이상 두려움을 모르는 아이예요. 엄마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을까? 이하은이 안전벨트를 조정하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여전히 경찰차 뒷좌석에 꿋꿋이 앉아 있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두 손은 마치 위험한 물체를 지키듯 곰 인형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매일 6시간, 때로는 7시간씩 공부하게 해요. 3살 때부터요. 태준은 고개를 돌려 빠르게 쳐다보았다. 매일 6시간이라고? 6살 애가 3살부터? 민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이하은이 안심시켰다. 계속 들을게. 또 뭘 공부했니? 프랑스어 알파벳, 고급 영어 문장 구조, 3학년 수학, 중학교 1학년 화학, 그리고 행동 규칙이요. 어떤 규칙이니? 서진우가 앞좌석에서 물었다.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규칙이요. 외워야 해요. 기억나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1. 절대 틀리면 안 돼요. 2. 말대꾸하면 안 돼요. 3. 항상 사과해야 해요. 4. 엄마만이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태준이 중얼거렸다. 이건 너무 심각하군요. 민재가 계속했다. 5. 누구도 2초 이상 쳐다보면 안 돼요. 6. 엄마 외에는 어떤 어른도 믿으면 안 돼요. 7. 실수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엄마가 너를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이 있니? 이하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누구도 쳐다보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 매우 행복하다고 말해야 해요. 서진우는 이하은을 바라보았다. 이건 양육이 아니라 훈련이네. 태준이 눈을 좁혔다. 그녀에게 정신질환 전력이 있나요? 이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일부 부모들은 윤서 씨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서진우가 씁쓸하게 말했다. 민재가 눈을 깜폈다. 엄마는 소셜미디어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쓰레기들 뿐이라고 자주 말해요. 태준이 물었다. 그녀가 너의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니? 집에는 4개의 벽구석에 카메라가 있어요. 엄마는 제 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누가 너희 집에 방문한 적 있니? 이하은이 물었다. 강기석이라는 남자분이요. 엄마는 그를 메인 카메라맨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가 오면 엄마는 항상 제 방문을 잠가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를 때린 적 있니? 아니요. 엄마는 이미지가 완벽해야 한다고 해요. 아무도 없을 때만 저를 때려요. 이하은은 서진우에게 속삭였다. 카메라와 컴퓨터 데이터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민재를 그녀에게서 영원히 멀리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강기석 씨 외에 엄마와 이야기하는 사람을 기억하니? 태준이 민재에게 물었다. 박소연이라는 분이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셔요. 가정부는 아니고 엄마는 누구도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소연 씨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만 들었어요.
이하은이 한숨을 쉬었다. 박소연 씨를 찾아야겠어요. 서진우가 뒤돌아보았다. 민재야, 놀아본 적 있니? 아니요, 절대로요. 한번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게임이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했어요. 곰인형 외에 다른 장난감이 있니? 아니요, 이 곰인형은 돌아가신 친구가 저에게 준 거예요. 엄마는 모르세요? 알면 버릴 거예요. 서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미안하구나.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차는 압구정로의 주택가로 들어섰다. 8층짜리 하얀 건물이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히 서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게. 서진우가 이하은에게 말했다. 민재는 나와 함께 차에 잠시 있을 거야. 네.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먼저 내렸다. 제가 먼저 올라가서 문을 두드릴게요. 누구세요? 윤서가 문을 열며 통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서진우 경위입니다. 이쪽은 이하은 아동보호 전문 요원입니다. 이곳의 아동 생활 환경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아동이요? 윤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는 아이가 하나뿐인데 지금 공부 중이에요. 서진우는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이는 여기 없습니다. 소녀는 현재 법에 따라 임시 보호 중입니다. 윤서는 눈썹을 찌푸렸다. 도망쳤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 앞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하은이 끼어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좋아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아파트는 영혼이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그림이 없고 따뜻한 색상도 없었다. 모든 것이 회색, 흰색, 검은색이었고 가구는 필요 이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서진우는 눈을 돌렸다. 장난감이 없군요. 장난감은 지능을 망가뜨려요. 윤서가 대답했다. 이하은은 책상으로 달아갔다. 책상 위에는 분 단위로 자세한 학습 일정표가 있었다. 6시 기상, 6시 10분 위생, 6시 20분 수학 공부, 7시 영어, 7시 50분 화학 공부. 이게 민재의 일정인가요? 이하은이 물었다. 네, 저는 규율을 믿어요. 카메라가 있나요? 서진우가 물었다. 물론이죠. 윤서가 가리켰다. 저기 구석에 하나, 복도에 하나, 침실에 두려 대아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그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 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색 영장이 있나요? 윤서가 고개를 높이 들었다. 있습니다. 태준이 들어와 영장을 건넸다. 윤서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들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최고의 어머니예요. 아이를 천재로 만들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쳤어요. 이하은은 옷장을 열었다. 구석에는 둥글게 발린 가죽 채찍이 자기 통제 교육이라는 책 위에 놓여 있었다. 아래에는 메모가 담긴 수첩이 있었다. 1월 12일 민재가 피곤하다고 함. 저녁 식사 금지로 처벌. 1월 14일 민재가 울었음. 채찍 3대로 처벌. 서진우가 그것을 낚아채며 물었다. 이게 뭐죠?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기록하듯이 메모한 거예요. 윤서가 냉담하게 대답했다. 당신 아들이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태준이 소리쳤다. 당신을 일시적으로 구금하겠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윤서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내 아이가 저밖에 망가진 아이들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때리고, 위협하고, 고립시키고, 나이에 맞지 않는 지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요? 이하은이 물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요. 윤서가 대답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대예요. 이하은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윤서는 발버둥 쳤지만 태준이 이미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당신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소리쳤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민재는 나를 필요로 해요. 아무도 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서진우는 돌아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아이가 아침 6시에 경찰서로 도망치게 만들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요. 차에서 내려 민재는 소리 지르고 욕하며 끌려 나오는 엄마를 보았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우가 차 문을 열었다. 돌아서고 싶니? 괜찮아요. 저는 그 표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무섭지 않니? 아니요.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저를 때릴 수 없으니까요. 이하은이 숙여 말했다. 앞으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약속할게. 민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민재야, 오늘은 네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 대해 좀 더 물어보고 싶어. 준비됐니?
이하은은 아동지원센터의 면담실에서 민재 옆에 앉았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니? 책들이요. 많은 책들. 큰 책장 3개, 책상 하나, 의자 2개, 공부방 천장에 카메라 하나, 침실 천장에 카메라 하나요. 엄마는 왜 카메라를 설치했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요. 제가 창밖을 보면 엄마는 옆방에서 확성기로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에 자지 않으면 엄마는 사이렌으로 저를 깨웠어요. 사이렌이라고? 엄마는 침실에 작은 스피커를 두었어요. 제가 늦게 자면 스피커에서 소방차 사이렌 같은 소리가 나요. 엄마는 그걸 조건 반사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하은은 뒤에 앉아있는 서진우를 힐끗 보았다. 그는 펜을 꽉 쥐고 있었다. 공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니? 이하은이 계속 물었다. 1시간마다 5분이요. 엄마는 그걸 전략적 휴식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눕거나 물을 마시거나 먹을 수 없었어요. 그저 서서 흰 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조절해야 했어요. 엄마에게 피곤하다고 말한 적 있니? 네, 제가 4살 반이었을 때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했니? 피곤하다는 건 실패자라는 뜻이래요. 엄마는 약한 사람은 피곤함을 느끼고 강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한다고 했어요. 면담에 참석 중이던 태준이 끼어들었다. 민재야, 엄마가 너를 안아준 적 있니? 아니요. 엄마가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은? 아니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요. 제가 100% 정확하게 공부하고 연속 17번 동안 10점을 받으면 엄마는 사랑해라고 말해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 말하지 않아요. 서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10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 엄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표에 기록해요. 이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놀이를 해본 적 있니? 저는 한번 놀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영어 독해 책에 있는 그림이었는데 엄마는 그 그림을 보여주며 이것이 아이들의 뇌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놀 수 없는지 엄마에게 물어본 적 있니? 엄마는 이 세상은 놀기를 좋아하는 약한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최고의 사람들을 위한 곳이고 제가 최고라고요. 너는 그걸 믿었니? 서진우가 물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태준이 갑자기 물었다.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니? 네, 제가 5살 때부터요. 왜 그때 도망치지 않았니? 엄마가 문에 번호 자물쇠를 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암호를 몰랐어요. 엄마가 깊이 잠들었을 때만 안전걸쇠를 열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온 날 말이구나. 네, 이하은은 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내가 살던 방을 그려볼 수 있겠니? 민재는 펜을 들고 세심하게 그렸다. 책상 하나, 책장 3개,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 4개. 그리고 넌 뛰어나게 태어났다. 평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큰 글씨가 적힌 칠판 하나. 정말인가요?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다. 네, 진짜 칠판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어요. 침대는 어디 있니? 이하은이 물었다. 침대는 없어요. 엄마는 침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담요 하나를 덮고 딱딱한 매트 위에서 자요. 왜 그래야 했니? 엄마는 마음이 강해지려면 등도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진우는 손에 든 파일을 꽉 쥐었다. 이렇게 끔찍한 양육 방식은 처음 봅니다. 아침 일과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니? 이하은이 민재에게 물었다. 6시에 일어나서 의지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3분 동안 똑바로 서야 해요. 그 다음에 정확히 2분 30초 동안 이를 닦아요. 찬물로 세수하고요. 1초라도 늦으면 엄마는 나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문장을 50번 쓰게 해요. 그 문장을 자주 썼니? 일주일에 2번 정도요. 아침 식사는? 마른 빵이나 설탕 없는 오트밀 죽이요. 제가 이전 수업을 외우지 못하면 엄마는 아침 식사를 없애요. 굶기다니. 태준이 테이블을 살짝 내리쳤다. 이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네요. 서진우가 속삭였다. 그녀는 양육을 잔인한 훈련으로 바꿨어요. 집에서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 있니? 이하은이 다시 물었다. 아니요. 엄마는 외부인들이 정신을 오염시킨다고 했어요. 친구도 대화할 이유도 없었어요. 슬픔을 느낀 적 있니? 슬픔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울 때마다 엄마는 녹음기를 꺼내 제게 다시 들려주고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약한지 물어봤어요. 서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심리적 고문이야. 이하은은 부드럽게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근에 아팠던 때를 기억하니? 6살 때 약간 열이 났어요. 엄마는 약을 주지 않았어요. 면역 체계가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며 평소처럼 공부해야 했어요. 책상에 쓰러지면 엄마는 영상을 녹화해서 저녁에 보여줬어요. 그 영상으로 뭘 했니? 모르겠어요? 한 번은 엄마가 강기석 씨에게 이 영상에서 약함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가 졸다가 떨어지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하은은 서진우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디지털 포렌식 팀에 보냈습니다. 지금 추출 중이에요.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니? 이하은이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말했다. 색깔과 나무, 웃음소리가 있는 곳에 산다면 엄마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발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니? 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온 지 얼마나 됐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 평생인 것 같아요.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다. 이하은은 민재를 안았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정말 용감해.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하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오늘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 이하은이 숨결처럼 부드럽게 시작했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 민재는 고민영을 내려다보았다. 일요일 밤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더 이상 공부하기 싫었어요. 이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너무 피곤했고 졸렸어요. 책의 글자를 볼 수 없었고 눈이 따가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구나. 네, 엄마, 오늘은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요. 내일 보충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태주는 그날 녹음을 담당했는데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니? 제가 문장을 다 말하기도 전에 엄마는 책을 덮고 부엌으로 갔어요. 뭐 하러? 노트북 충전기 선을 자르러요. 흰색 충전기요. 그녀가 뭐라고 했니? 서진우가 끼어들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는 제가 밖에 망가진 아이들 중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규율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까지 저를 묶어두겠다고 했어요. 이하은은 목이 메었다. 그녀가 정말 충전기 선으로 너를 묶으려고 했다고? 네, 엄마는 선을 제 손목에 감았지만 선이 충분히 길지 않았어요. 저항했니? 태준이 물었다. 그냥 울었어요.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울지 마. 공부해야 한다고 울부짖는 건 동물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을 바닥에 던졌어요. 엄마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세게 닫았어요. 서진우는 이를 갈았다. 그녀가 그 순간에 너를 때리지는 않았니? 아니요. 하지만 내일 제가 여전히 공부를 외우지 못하면 엄마는 저를 정말로 묶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엔 더 단단한 선을 사용할 거래요. 이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엄마가 돌아올까봐 두려웠구나. 네. 조용히 옷장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코트들 사이에 앉았어요. 고민영을 손에 들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추웠니? 서진우가 물었다. 네, 하지만 울면 엄마가 들을 거예요. 감히 울 수 없었어요. 태주는 몸이 굳었다. 6살 아이가 충전기 선으로 묶일까봐 두려워 옷장 안에서 숨어 자다니. 세상에 앉아서 잤다고? 민재가 계속했다. 엄마는 제가 허락 없이 눕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했니? 이하은이 물었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났어요. 조용히 움직였죠. 엄마는 여전히 자고 계셨어요. 코트와 고민형을 가져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도시 지도를 기억하고 경찰서로 곧장 갔어요. 길을 잃을까봐 두렵지 않았니? 아니요. 모든 거리 이름을 외웠어요. 엄마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구했어요. 정말로 그랬구나. 서진우가 속삭였다. 민재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왜 여전히 무서워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야. 이하은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할 권리가 있어. 윤지영이라는 센터의 새로운 직원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민재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쿠키도 있어요. 민재는 쟁반의 음식을 보고 이하은을 쳐다보았다.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어.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점수를 매기지 않아. 이하은이 미소를 지었다. 흘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윤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흘리면 내가 닦아줄게. 민재는 조심스럽게 우유잔을 들고 작은 한 모금을 마신 뒤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니? 서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절대 쿠키를 주지 않았어요. 윤지영은 잠시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알레르기가 있니? 아니요. 엄마는 저에게 죽, 삶은 야채, 물만 주셨어요. 태준이 물었다. 그녀는 너를 의사에게 데려간 적이 없어? 아니요. 엄마는 의사가 그저 약 파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하은은 살짝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학업뿐만 아니라 신체와 건강까지 모두 통제했군요. 한 번은 열이 났을 때 민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저를 차가운 물 욕조에 앉혀 규율로 열을 내리게 했어요. 뭐라고? 서진우가 충격을 받았다. 30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는 제가 몸을 닦고 교복을 입고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어요. 태준은 얼굴을 찌푸렸다. 전 잠시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윤지영이 다가와 민재 가까이 앉았다. 내 이름은 지영이야. 매일 여기 있을 거야.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쿠키를 먹고 싶다면 내가 여기 있을게. 그림 그려도 될까? 물론이지. 네가 좋아하는 걸 그려도 돼.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윤지영이 부드럽게 웃었다. 나쁜 그림은 없어. 민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옷장을 그리고 싶어요. 옷장이라고? 마지막으로 잤던 곳이요? 이하은은 눈이 빨갛게 된 채로 윤지영을 올려다보았다. 윤지영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시간 후에 그림 종이를 가져다 줄게. 알았지? 네. 서진우가 말했다.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서의 컴퓨터에는 매일 검사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민재가 공부하는 모습, 꾸중 듣는 모습, 실수를 기록하는 모습 등 수백 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고 오류 목록도 있었고요. 이하은이 물었다. 그녀가 그것들로 뭘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명확하지 않지만 이메일에는 출판사에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제목이 천재 아이 훈련 프로젝트 규율 일기였습니다. 윤지영은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그녀는 아이를 건설 프로젝트처럼 여겼군요. 서진우가 계속했다. 그녀가 소리치는 녹음도 있었어요. 학대가 아니다. 목표가 위대함이라면. 이하은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네가 누구가 될 필요는 없어. 그저 너 자신이면 돼.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속삭였다. 그럼 함께 알아가 보자. 윤지영이 미소 지으며 민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쿠키를 먹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고 발소리를 듣지 않고 잠을 자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이하은이 말했다. 한번 해볼래? 윤지영은 민재에게 휴지를 건네며 입을 닦게 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아이의 눈이 완전히 공허하지 않았다. 서경희님, 윤서의 하드드라이브에서 데이터 추출을 완료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박성민 경위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고증력이 높은 영상이 있나요? 서진우가 민재가 방 한쪽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물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끈기라는 단어를 잘못 쓴 아이를 11분 동안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꾸짖었나요?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 성민이 노트북을 열었다. 아니요. 서진우가 말했다. 대사만 읽어주세요. 성민이 메모를 펼쳤다. 인용문입니다. 넌 쓸모없는 놈이야. 6살인데도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틀리다니.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는지 알아? 쓰레기 같은 녀석. 멀리서 듣고 있던 윤지영이 몸을 떨었다. 맙소사, 성민이 계속했다. 그 후에 그녀는 민재에게 10분 동안 두 팔을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아이가 팔을 내렸을 때 그녀는 채찍으로 팔을 때리며 약한 사람은 실수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영상은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려 이것이 강인한 성격을 만드는 방법이다. 당신이 약하다면 아이를 갖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학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교육 방식을 전파하고 있군요. 노트북에는
정성필이라는 강연자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 규율 교육 모델이 리더 세대를 만드는 방법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자기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짓밟아 리더를 만든다고요? 서진우가 비꼬았다. 강기석이란 사람에 대한 소식은 있나요? 이하은이 물었다. 연락했습니다. 그는 프리랜서 협력자로 윤서가 온라인에 올리는 훈련 세션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침실 안에서는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윤서의 컴퓨터에는 그가 허락 없이 몰래 찍은 민재가 공부하다 우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는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성민이 확인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도 준비 중입니다. 윤지영이 들어와 이하은 옆에 앉았다. 민재가 고민형을 세탁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인형이 옛날 냄새를 잃으면 엄마에게 벌 받을까봐 걱정한대요. 이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민은 또 다른 인쇄물을 펼쳤다. 우리는 윤서가 만든 주간 처벌 일정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3단어 틀리면 20분간 명상처벌, 수요일에 소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유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죄수처럼 살았군요. 서진우가 작게 말했다. 아니요. 죄수는 오히려 여가 시간이 있습니다. 이하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구금 중인 윤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민이 물었다. 울긴 하지만 후회해서가 아니라 이미지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녹화되는지 언론에 보도될지 물어봅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민이 물었다. 네, 특히 그녀의 방법을 따르고 적용했던 부모 그룹들이요. 윤지영이 끼어들었다. 정말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의 단 댓글 중에는 아이를 벽 앞에 세우니 더 빨리 배우더라. 또는 윤서님 덕분에 이제 우리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훨씬 더 조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민재가 없었다면 그녀는 진짜 전문가가 되었을 거예요. 성민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재가 용감하게 그것을 끝냈어요. 서진우가 말했다. 그의 눈은 구석에서 벽에 묶인 로프를 그리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원센터의 접견실에서 박소연이라는 이름의 회색 머리를 한 여성이 초대되었다. 그녀는 이전에 윤서의 집에 음식을 배달했던 사람이었다. 이하은이 말을 시작했다. 소연 씨, 탈대비로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했었죠? 네, 매주 배달했어요. 한 여자분이 항상 받으러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본 적 있나요?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작았고 매우 똑바로 서 있었어요. 저를 보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어요. TV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었어요. 철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물건을 가져가기에 충분한 틈만 열렸어요. 집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 있나요? 한번 제가 배달을 늦게 갔을 때 아이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때리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상상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소연은 떨면서 작게 속삭였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하은이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받은 듯했다. 아동 놀이실에서 윤지영은 민재와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뭘 그렸니? 윤지영이 물었다. 엄마의 손이요. 충전기 선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윤지영은 잠시 멈췄다. 그 그림에서 너는 어디 있니? 옷장 안 코트 뒤에요. 작은 빈틈이 있어요. 다른 그림을 그려볼래? 저는 지금 빛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빛이라고? 네, 빛이 있으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윤지영은 목이 메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 있니? 네, 한번 엄마가 네가 배울 수 없으면 네 아버지처럼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너의 아버지? 전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엄마는 그가 약했고 어리석어서 죽었다고 말했어요. 이하은이 들어와 모든 단어를 조용히 들었다. 민재야, 넌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아무도 닮지 않으면 제가 누구죠? 넌 아이야. 그것으로 충분해. 윤지영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계속 그려도 될까요? 원하는 만큼 그려도 돼. 내부 회의에서 성민은 보고했다. 윤서가 만든 우수부모 카카오톡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 처벌 방법, 아이의 실수를 기록하는 방법, 외부와의 소통을 금지하는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누가 그 그룹을 신고했나요? 서진우가 물었다. 아무도요. 그들은 그것을 냉철한 천재 양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하은은 이를 갈았다. 민재가 꾸중 듣는 영상을 공개해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은 가리되 목소리는 그대로 두고요. 편집된 버전을 준비할게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우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사랑의 개념을 잔인한 통제로 왜곡했고 사회는 그것에 박수를 쳤습니다. 성민이 덧붙였다. 그리고 민재는 단 한 문장으로 그 가면을 벗겨냈어요. 엄마를 체포해주세요. 그날 밤 민재의 방에서 아이가 연필을 내려놓았다. 윤지영쌤? 응. 무슨 일이니? 제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면 저를 미워할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럼 제가 똑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을 거죠? 절대로. 윤지영이 속삭였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곁에 있을게. 뉴스 보셨어요? 성민이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뉴스를 재생했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국영방송에서 방금 철의 어머니 윤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어요. 여론이 폭발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이하은이 빠르게 다가왔다. 민재 사진이 나왔어? 아니요,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예요. 꾸중 녹음도 편집해서 내보냈어요. 윤지영은 놀이방에서 민재를 안고 있었다. 복도를 통해 TV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아이를 의자에 내려놓았다. 민재야, 듣고 싶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목소리가 무서워요.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소리를 크게 틀지 않을 거야. 서진우는 회의실에서 볼륨을 낮췄다. 화면에는 유명한 방송인 정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윤서가 엄격한 훈육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녀가 모성을 남용하여 6살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했다고 비난합니다. 이하은은 비꼬았다. 아이를 죄수처럼 집에 가두는 것이 상징이라고요? 성민이 덮쳤다. 큰 교육 블로그에서 윤서를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사회가 엄격함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약해졌을 때래요. 서진우는 냉담하게 말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동물처럼 때리지 않아서 약하다는 건가요? 방송 진행자가 캐스트를 초대하고 있었다. 성민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현우,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가 김민아님.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아, 저는 사회가 엄격함과 학대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서 씨를 비난할 충분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채찍을 사용하고 6살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다고 해서 학대는 아닙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전히 체벌을 교육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윤지영이 중얼거렸다. 이러다 고문을 합법화할 것 같네요. 서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법률팀에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공식 성명을 내야 합니다. 몇몇 TV 전문가들 때문에 여론이 바뀌게 할 수는 없어요. 1시간 후 내부 홍보실에서 이하은은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윤서가 만든 민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수천 개의 새로운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서진우가 눈썹을 찌푸렸다. 윤서가 민재가 영어로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고 명상하는 모습을 올린 틱톡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건 예전 계정인가요? 성민이 물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다시 활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규율의 결과다. 이 아이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들은 이건 심리적 장애의 징후다. 이 아이는 프로그래밍 되었다 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서진우는 성민에게 돌아섰다. 삭제할 수 있나요? 플랫폼에 요청을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윤지영이 들어왔다. 민재가 디스플린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TV에서 그 단어를 들었대요. 이하은은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진실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민이 일어났다. 이제 민재 자신이 직접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익명으로 된 간단한 녹음으로요? 안 돼요? 서진우가 반대했다. 아이는 너무 어려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으면 여론이 등을 돌릴 거예요. 이하은은 깊이 생각했다. 민재가 원한다면요. 강요는 안 돼요. 그날 오후 민재는 조용한 방에서 이하은과 함께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민재야, 옛날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니? 이하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영상은 제가 억지로 공부할 때 찍은 거예요. 민재가 속삭였다. 맞아.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네가 똑똑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짧게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이하은이 녹음기를 켰다.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돼. 민재는 똑바로 앉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저는 매일 6시간씩 공부했어요. 글자를 잘못 써서 맞았고 묶일까봐 옷장 안에 숨었어요. 엄마는 그게 사랑이라고 했지만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앉아서 잊혀진 의자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하은은 녹음을 끄고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다. 정말 잘했어. 예전 영상을 모두 지울 수 있을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다음 날 짧은 녹음이 아침 뉴스에서 방송되었다. 목소리는 알아볼 수 없게 편집되었지만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정현우가 시작했다. 저희는 방금 윤서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로부터 녹음을 받았습니다. 보호를 위해 신원은 공개되지 않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윤서를 옹호했던 김미나가 이번에는 침통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정현우가 물었다. 김 선생님, 이 녹음을 들은 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틀렸습니다. 윤지영이 서진우에게 돌아섰다. 그래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있네요. 신우예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재가 겪은 피해는 누가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소셜미디어는 반대 방향으로 폭발했다. 성민이 큰 소리로 댓글을 읽었다. 세상에, 저는 그녀가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저는 윤서의 영상을 보고 제 아이에게 똑같이 시켰어요. 너무 후회됩니다. 민재를 보호해주세요. 그 아이가 사랑이란 매질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이하은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이제 그 아이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림방에서 윤지영은 민재에게 새 종이 세트를 건네주었다. 새로운 걸 그려볼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저 자신을 다시 그리고 싶어요. 하지만 채찍도 책상도 없이요. 그럼 무엇이 있을까? 빛과 하늘이요? 윤지영은 앉아서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여기 있을게. 쌤, 왜 그러세요? 뭐가 궁금하니, 민재야? 만약 사람들이 제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랑이 멈출까요? 윤지영은 목이 메었다. 사람들은 너의 용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야. 여전히 무서워요. 알아.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재가 아침부터 말을 하지 않아요. 윤지영이 감히 감시실에서 이하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말도 안 하고 뻑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아요. 어젯밤 뉴스를 봤나요? 서진우가 물었다. 저희는 피하려고 했어요. 윤지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다른 아이가 민재에게 속삭였어요. 너 진짜 민재야? 너 맞은 애야? 이하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은 나쁜 의도가 없어요. 하지만 민재에게는 한마디로도 충분히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옆방에서 성민이 들어왔다.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윤서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불안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진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법원이 수락했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여론이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 그룹들은 시스템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너무 약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말이죠. 너무 약하다고요? 윤지영이 벌떡 일어났다. 매일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강할 수 있겠어요? 이하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정해요. 민재는 우리가 침착하게 있어야 해요. 아이가 보이지 않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윤지영이 속삭였다. 그날 오후 민재는 놀이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기억 속 얼룩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윤지영이 색연필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색칠하고 싶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림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나랑 같이 앉아 있을래? 침묵. 윤지영은 더 말하지 않고 옆에 앉았다. 잠시 후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이 방에 카메라가 있나요? 아니,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지켜보지 않아. 그럼 제가 소리를 지르면 누가 들을까요? 들을 거야. 누가요? 이하은 선생님, 서진우 선생님, 널 사랑하는 사람들. 민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제가 잘못하면 누가 저를 벌할 건가요? 아무도. 제가 못생긴 그림을 그리면 누가 저를 꾸짖을 건가요? 아무도. 제가 똑똑하지 않으면 누가 저를 미워할 건가요? 윤지영은 돌아서서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도. 민재야. 넌 누구든 될 수 있어. 네가 똑똑하든 아니든 여전히 사랑받을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하지만 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 민재는 고민영을 꽉 쥐며 속삭였다. 너무 피곤한데 자기가 무서워요. 왜? 일어났을 때 엄마가 침대 앞에 서 있을까 봐요. 윤지영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담요를 펴서 민재의 어깨에 둘렀다. 눈을 감아도 돼. 내가 지켜볼게. 그날 밤 회의실에서 서진우는 서류 한 장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윤서는 재판까지 구금됩니다. 첫 공판은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여전히 그녀가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에서는 채찍질 행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이네요. 이하은이 말을 가로챘다. 저는 법원이 아니라 민재가 걱정돼요. 윤지영이 들어와 지친 표정으로 앉았다. 아이가 정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비정상적인 아이인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민이 물었다. 정상이 뭐지? 평생 울지 말라고 배워야 하는 게 정상이니? 라고 말했어요. 서진우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고통을 정상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정된 심리 전문가가 있나요? 성민이 물었다. 네, 박지연 박사님이요. 심각한 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진우가 대답했다. 윤지영은 살짝 숨을 내쉬었다. 충분하길 바랍니다. 다음날 민재는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지연 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곱슬머리에 따뜻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 민재야. 나는 지연이야. 난 그냥 이야기하러 여기 있는 거야. 점수도 매기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질문도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거야. 민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 앉을래? 아니면 바닥에 앉을래? 바닥이요. 지연도 바닥에 털썩 앉았다. 넌 한 번도 벽처럼 느껴본 적 없니? 벽은 가만히 서 있고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 민재가 속삭였다. 저는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네가 그 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방이 있는 것 같아. 뭔가를 넣고 싶니?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무엇인가요? 웃음소리, 꿈, 음악, 포옹을 넣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민재는 지연을 빤히 쳐다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보라색을 넣을 수 있을까요? 왜 보라색이지? 제가 한 번도 보라색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오늘 그 빈 방에 첫 번째 보라색 얼룩을 넣어볼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크레용 상자를 꺼내 보라색 크레용을 건넸다. 여기. 민재는 손이 떨리며 받았다. 엄마가 보면. 여기엔 엄마가 없어. 오직 너와 보라색뿐이야. 그날 마지막에 이하은은 민재의 그림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창문의 모습이었고 바깥에서 은은한 보라색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윤지영이 보고 조용히 물었다. 아이가 어떻게 그렸나요? 더 이상 책도 로프도 구중도 없어요. 이하은이 목이 베었다. 이제는 오직 창문과 빛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윤지영은 민재의 침대 옆에 앉았다. 자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돼. 민재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말했다. 제가 똑똑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윤지영은 민재가 보지 못하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맹세하듯 대답했다. 응 민재야. 네가 똑똑하든 아니든 항상 사랑받을 거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가 민재이기 때문이야. 다음날 민재가 물었다. 오늘 저를 만난 사람은 의사 선생님인가요? 아니,
박지연 선생님이셨어. 지연 선생님은 채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쿠키를 가지고 계셨어. 쿠키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초콜릿이 들어간 종류였는데 먹으려고 잘할 필요가 없대요. 민재는 윤지영을 바라보았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정말로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응, 그저 원하기만 하면 돼. 안녕, 민재야. 작은 체구에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송미라야. 어떤 일을 하세요? 나는 너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 저 같은 아이들이요? 응,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들. 선생님도 엄마한테 맞았어요? 응,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너처럼 엄마 발소리가 무서웠어.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더 이상은 안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라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을 만났거든. 이제 나는 그걸 믿어. 그걸 위해 살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직 믿지 못해요. 괜찮아. 네가 믿을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 계속 그림을 그려도 돼요? 네가 원하는 만큼 그려도 돼. 내부 회의에서 서진우는 새 서류철을 책상에 펼쳤다. 윤서의 변호사가 일부 변론을 철회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너무 커졌어요. 예비 판결이 나왔나요? 성민이 물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검찰은 8년형의 민재가 18세가 될 때까지 접근 금지 명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재는 안전한 거군요. 아직 아니에요. 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합법적 보호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하은은 미라를 힐끗 보았다. 미라 씨가 이미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미라 씨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성민이 서류를 넘겼다. 심리평가, 생활조건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라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다음 주 민재는 미라의 손을 잡고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에 들어갔다. 미라 선생님과 함께 살고 싶니? 담당자가 물었다. 네. 왜? 미라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저 자신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느낌이 들게 하니? 사랑받는 느낌이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기록했다. 그날 오후 미라는 민재라는 글자가 하얀 크림으로 쓰여진 작은 케이크를 가방에서 꺼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미라가 물었다. 몰라요. 오늘은 네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야. 뭘 다시 시작하는데요? 진짜 아이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초를 불어도 돼요? 응, 소원을 빌어야지. 뭐든지요? 응, 뭐든지. 미라 선생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원해요. 미라는 몸을 숙여 말했다. 나도 그걸 원해. 법원에 저랑 같이 가고 싶어요? 미라가 보라색 꽃 머리끈으로 민재의 머리를 묶어주며 물었다. 법원이 교실 같아요? 아니, 아무도 공부를 묻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네가 대답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돼. 만약 엄마도 거기 있다면 내가 사이에 앉을 거고 엄마는 네게 다가갈 수 없을 거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갈게요. 들어가 볼까? 윤지영이 미라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우와 성민은 이미 먼저 와 있었다. 민재를 위한 좌석은 앞줄에 마련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미라가 민재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오늘 예쁜 옷 입었네, 민재야. 미라가 속삭였다. 오늘은 제가 이기는 날이니까요. 법정에서 윤서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갑게 침착했다. 민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살짝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라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민재는 오랜 습관처럼 등을 똑바로 폈다가 한 발 뒤로 물러나 미라에게 바짝 붙었다. 괜찮아. 미라가 속삭였다. 내가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있으면 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윤서 피고인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정신적 학대에 관한 심각한 사건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비디오 증언, 의료 기록, 그리고 특히 출판사에 보낸 편지를 통한 피고인의 간접적인 자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서 측 변호사가 반대했다. 보내지지 않은 편지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말을 끊었다. 법원이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성민이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한 사람입니다. 비디오들은 피고인이 채찍을 사용하고 음식을 금지하고 카메라로 감시하고 매일 상세한 처벌 일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하은은 심리치료 기록을 제출했다. 아이는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의 징후를 보이며 사랑과 처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센터에 들어왔을 때 아이의 첫 질문은 제가 똑똑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판사는 윤서 쪽으로 돌아섰다. 피고인이 할 말이 있습니까? 윤서가 일어섰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뛰어난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제 잘못은 너무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미라에게 서준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방금 통제 행위를 사랑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재는 미라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엄마가 갇히면 맞을까요? 아니. 하지만 엄마는 아무도, 심지어 엄마라도 다른 사람을 때릴 리가 없다는 것을 배울 거야. 1시간 후 판사는 심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은 피고인 윤서가 아동학대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8년 징역형을 선고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윤서가 벌떡 일어섰다. 저는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감옥에서도 책을 쓸 것이고 이 사회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법원 관리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울지도 떨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미라는 몸을 숙여 민재를 안았다. 절대로. 일주일 후 구청 사무실에서 송미라 씨, 입양 서류가 승인되었고 심리평가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민재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공무원이 선언했다. 윤지영은 이하은을 안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이번에는 왔네요. 서진우는 미라를 바라보았다. 포기하지 않아 고맙습니다. 미라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을 선택해줘서 고마워.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잘 선택했어요. 그날 저녁 미라의 집 거실에는 민재를 축하해요라는 손글씨가 적힌 풍선이 걸려 있었다. 이건 내 생일 파티야. 미라가 웃었다. 오늘 제 생일 아닌데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6살 생일 때 케이크도 없고 초를 불어본 적도 없었잖아. 이제 배울 거야. 소원을 빌어도 돼요? 언제든지. 민재는 작은 따뜻한 방을 둘러보았다. 케이크 냄새가 가득했다. 윤지영은 컵을 정리하고 있었고 이하은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서진우와 성민은 창가 근처에 서 있었다. 뭘 소원 빌지? 미라가 물었다. 미라 선생님을 평생 안을 수 있기를요. 미라는 무릎을 꿇었다. 이리 와. 민재는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어 흐느꼈다. 제가 똑똑할 필요가 없고 그저 제가 저이기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민재가 속삭였다. 미라는 말하지 않고 그저 더 꽉 안았다. 파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포옹은 그들 인생의 가장 큰 음악이었다. 민재의 이야기는 아이 양육에 있어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고 처벌도 아니며 완벽해지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 아이들은 들어주고 안아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고 나이에 맞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건강한 사회는 가장 약한 목소리, 바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한다.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성공도 어린 영혼의 상처와 맞바꿀 가치가 없으며 누구도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요.